꼭지요, 꼭지요, 꼭지요. 안녕하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창하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웃음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 야담인데요. 탐욕스러운 양반 하나가 있었습니다. 권세를 앞세워 마을 사람들 논밭을 빼앗고 아녀자들을 희롱하고 제 배만 불리던 인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가에 줄을 댄 양반 앞에서 백성이 뭘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하늘도 참을 때가 있고 못 참을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 양반에게 아주 요상한 병이 생겼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요상한지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면 자연히 알게 되실 텐데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명의를 불러봐도 이름난 무당을 불러봐도 도통 낫질 않던 그 병을 지나가던 소금장수 하나가 고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라는 게 참 듣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약도 아니고 침도 아니고 뜸도 아닙니다. 이 소금장수가 내린 처방,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처방을 받아든 양반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 이제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욕심쟁이 대감의 거시기를 고친 소금장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느티나무 꼴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봄이면 새순이 돋고 여름이면 그늘이 넉넉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아래 모여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지요. 그런 정겨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딱 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전직 호조판서 출신의 낙향 양반, 엄기복 대감이었습니다. 귀복, 이름 뜻만 보면 귀하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귀한 건 저 양반 배뿐이고 복은 우리가 다 빼앗긴 거지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양반 생김새부터 한번 보시지요. 키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어찌나 나왔는지 앞에서 보면 걸어오는 건지 굴러오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얼굴은 사시사철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이게 술 탓인지 화 탓인지 아니면 그냥 타고난 얼굴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투에는 번들번들한 금비녀를 꽂고 비단 도포를 걸치고 다녔는데 걸을 때마다 사락사락 소리가 날 정도로 고급스러운 비단이었지요. 그리고 이 양반에게는 아주 특별한 버릇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에 한 번씩 어찌나 힘차게 찍는지 그 소리만 들려도 마을 아낙네들이 몸을 움츠렸고 아이들은 담 뒤로 숨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개들도 짖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으니 마을 생태계 전체가 엄대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하인 복만이가 뒤에서 몰래 중얼거렸습니다. 저 도포 한 벌이 우리 식구 1년치 양식값은 되겠다. 물론 대감 앞에서는 이가 보이도록 활짝 웃으며 넙죽절을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반이 그저 배만 나오고 기세만 센 양반이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를 갈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 양반이 한양에서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벼슬길에서 물러났으면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 될 것을 이 양반은 그 권세가 아직도 자기 손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양 관가에 줄이 닿아 있었고 고을 수령도 이 양반 눈치를 봤으니까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관가에 가도 대감편, 이웃 마을의 호소에도 대감 세력,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그 틈을 이용해서 대감이 저지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호러미 박 씨의 논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이었지요. 이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인 박 씨 성의 호러미가 있었습니다. 혼자 논 두 마지기를 일구며 새 아이를 키우는 가련한 처지였는데 그 논이 마을에서 물이 가장 잘 드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그 논 옆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관리인을 불렀지요. 저 논이 누구 것이냐? 예, 박씨 호러미 논이옵니다. 아녀자 혼자서 논을 갖고 뭘 어쩌겠나. 내가 사줄 테니 값을 쳐라. 사겠다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감이 부른 값이 실제 논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지요. 박씨 호러미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논이 없으면 저희 식구는 굶어 죽사옵니다.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대감이 지팡이로 땅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선처? 내가 어디 빼앗는다고 했냐? 값을 치른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놈들, 은혜도 모르는 것들 같으니라고. 결국 박씨 호러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논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그 기름진 논의 소출은 고스란히 대감댁 창고로 들어갔고 박씨 호러미는 새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박첨지 이장이 느티나무 아래 혼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내 뭘 했어. 하늘이 무섭지 않나 그래서. 그러나 하늘은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엄기복 대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오만하고 권세를 등에 업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인물.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이를 갈면서도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야 했던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때가 있고 아직 기다리는 때가 있을 뿐이지요. 엄기복 대감의 경우에는 그 기다림이 슬슬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묘하고 아주 우스꽝스럽고 아주 통쾌한 방식으로요. 자, 1장에서 우리는 엄기복 대감이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탐욕스럽고 오만하고 권세를 등에 업고 약한 자들을 거리낌 없이 짓밟는 인물. 마을 사람들이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굽신거려야 했던 그런 양반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것도 오래 두면 금이 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 것도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하늘이 나서면 되는 법이고요. 엄기복 대감의 경우 하늘이 나서는 방식이 참 독특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황당하게 시작됐거든요.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낙엽이 마당을 굴러다니던 어느 밤이었지요. 대감은 저녁 수라를 두 상 가까이 비우고 막걸리 두 사발을 들이켜고는 방에 들어가 드러누웠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어요. 잠은 금방 들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잠이 쏟아지는 건 양반이나 상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대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겁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게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 소리도 아니고 쥐가 드나드는 소리도 아니고 분명히 이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문제는 그 소리가 나는 위치가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바로 대감 본인의 아랫도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감은 그냥 잘못 들은 거려니 했습니다. 다시 누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깍 하는 듯한, 끼익 하는 듯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기묘한 소리였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여우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대감의 이불 속에서 말이지요. 대감은 두 번을 더 확인했습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이불을 들춰보고 아랫도리를 살펴봤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멀쩡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분명히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대감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에이 설마 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눈을 감았지요. 그날 밤 대감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감은 그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양반인지라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팡이를 쿵쿵 찍으며 마당을 거닐었고 하인들을 불러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났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났습니다. 사흘째 밤에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닷새째 밤이 됐을 때 대감은 이게 단순히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걸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소리가 나고 있었고 그것도 밤마다 규칙적으로 났으니까요. 이상하다. 이게 대체 무슨 병이란 말이냐? 대감이 처음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소리는 이제 밤마다 서너 번씩 났고 어떤 날은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눈이 풀리고 밥맛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두 상씩 먹던 양반이 한 상을 반도 못 비우게 됐으니 하인들이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지요. 복만이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대감마님,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대감이 지팡이를 탁 내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어디가 불편해. 물러가지 못해. 복만이는 얼른 몸을 피했습니다만 방을 나서면서 혼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결국 한 달이 지났을 때 대감은 조용히 의원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의원은 절대 안 됐습니다.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먼 데서 오는 의원이어야 했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복만이가 수소문 끝에 이웃 고을에서 꽤 이름이 난 의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의원의 이름은 황봉득이라 했는데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약재 주머니를 허리에 주렁주렁 찬 노의원이었습니다. 대감이 방에 단둘이 앉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맥을 짚고 눈을 보고 혀를 보고 배를 눌러보고. 황 의원은 한참 이리저리 살펴본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신장의 기운이 허해진 탓이옵니다. 신호증이라 하지요. 처방을 드릴 테니 한 달만 드셔보십시오. 처방전을 받아든 대감은 그날부터 약을 다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첩에 2냥씩 한 달치를 한꺼번에 지었으니 적지 않은 돈이 들었지요. 한 달 뒤 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감이 복만이를 불러 이를 갈았습니다. 그 황가놈 당장 불러오너라. 황봉득 의원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처방을 바꿨습니다. 신호증이 아니라 심화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한 달치 약을 지었습니다. 한 달 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습담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처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약값만 수십 냥이 나갔고 소리는 여전히 밤마다 대감의 이불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황 의원은 4번째 처방을 내밀다가 대감의 지팡이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려온 것은 무당이었습니다. 복만이가 쇠고을 너머에서 이름이 높다는 무당을 어렵사리 데려왔습니다. 무당은 방 안가득 향을 피우고 징을 치고 한참을 작두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댁에 오래된 원기가 들었습니다. 큰 굿을 한 판 버려야겠습니다.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내내 징소리, 꽹과리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빼꼼 내밀었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댁에서 굿을 한다더라. 무슨 병이 들었나 봐. 어디가 아프대? 소문은 무성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감이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굿이 끝난 그날 밤 대감은 긴장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나았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밤이 됐습니다.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2배는 더 크게. 대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됐습니다. 약도 안 듣고 굿도 안 듣고 밤마다 울려 퍼지는 그 기묘한 소리에 대감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얼굴의 홍기는 사라지고 배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지팡이 소리도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눈치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옆길에 지게에 소금 자루를 잔뜩 찐 나그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해진 삿갓의 기운 옷, 덥수룩한 수염. 딱 봐도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는 느티나무 아래 앉아 쉬면서 마침 지나가던 박첨지 이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오래된 대감댁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요즘 그 댁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박첨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이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소금 장수인 건 알겠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떠돌이 장수 눈빛이 아니었어요. 왜 묻소? 나그네가 삿갓을 살짝 들어올리며 희죽 웃었습니다. 허허, 별것도 아닌 병이 있다면 제가 한번 고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첨지가 잠시 멍하니 이 나그네를 바라봤습니다. 소금 장수가 병을 고쳐?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나그네의 눈빛에서 박첨지는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온갖 사람을 다 봐온 그였지만 이 눈빛은 뭔가 달랐거든요. 이리 와서 앉아보시오. 박첨지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금 장수 천복동과 느티나무골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박첨지 이장은 살아온 세월이 70하고도 둘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온갖 사람을 다 봐왔습니다. 입만 살아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사람, 반대로 겉은 허름한데 속이 꽉 찬 사람. 사람을 보는 눈이라면 이 마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온 박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장수 천복동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떠돌이 장수의 눈이 아니었어요. 험한 세상 풍파를 겪은 사람 특유의 깊이가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빛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첨지가 70평생 살면서 두세 번밖에 못 본 그런 눈빛이었지요. 소금 장수라고 했소? 박첨지가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지요. 팔도를 돌며 소금을 팔고 있습니다요. 천복동이 삿갓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편안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대감댁병을 어떻게 안다는 거요? 지금 막 마을에 들어온 사람이. 천복동이 희죽 웃었습니다. 허허, 어르신. 소금 장수가 팔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귀도 넓어지고 눈도 넓어지는 법이랍니다. 이 마을 오기 전에 들른 주막에서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음있지요. 대감댁에 요상한 일이 생겼다고요. 소문이 그렇게까지 났단 말이오? 굽한 소리는 세 고을 너머까지 들렸다고 하더이다. 박첨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날 굽한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웃 마을 개들까지 따라 짖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소금 장수 양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요? 고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요. 다만 한번 들여다보면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첨지가 한참 이 소금 장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당신 그냥 소금 장수요? 천복동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수염 사이로 빙긋 웃었습니다. 소금도 팔고 가끔 다른 것도 고칩니다. 그 대답이 박첨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첨지는 그날 저녁 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소금장수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양서 온 명의도 못 고치고 이름난 무당도 못 고친 병을 떠돌이 소금장수가 고친다고 하면 대감이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박첨지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오늘 마을 어귀에서 아주 희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요. 대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쳐다봤습니다. 희한한 사람? 예. 소금을 팔고 다니는 장수인데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민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치료를 해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요.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금 장수가 의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한양서 내로라 하는 황봉득도 못 고친 병을 소금 장수가 고친다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워낙 별난 병이니 별난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어서요. 대감이 지팡이를 탁 내리치려다 멈췄습니다. 사실 대감도 이제는 지쳐 있었습니다. 3달 넘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구슬해도 안 되고 밤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치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이제는 그냥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긴 침묵 끝에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려오너라. 예. 그 소금 장수 내일 아침에 데려오라고. 박첨지가 몸을 낮추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움직이시는 건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천복동이 소금지게를 마당 한켠에 내려놓고 대감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 풍경이 묘했습니다. 한쪽에는 아직 먹다 남은 약첩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무당이 굿하고 남긴 것으로 보이는 향재가 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대감이 이불을 반쯤 덮은 채 앉아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지쳐 있었어요. 천복동은 그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대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대감이 이 행색 초라한 장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소금 장수냐? 예, 그렇습죠. 박첨지 말로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 천복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지는 들어봐야 알겠습니지요. 들어봐? 예. 대감마님께서 어떤 증상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불러들인 이상 말을 안 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감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아랫도리에서 소리가 난다. 천복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소리요? 소리다. 여우 울음 같은 소리. 밤마다 서너 번씩. 천복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감은 이소금 장수가 황봉득처럼 어려운 한자 병명을 줄줄이 읊어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복동은 그냥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댁에 오시기 전에 한양에 계실 때 말씀인데요. 왜? 혹시 그 무렵에 억울하게 당하신 분이 많으셨습니까? 대감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음입지요. 천복동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요. 대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천복동이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는 여우의 저주입니다.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우?
예.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요. 오래 묵은 원한을 품은 여우, 그것도 사람의 한을 먹고 자란 여우입니다. 증상이 딱 맞습니다. 밤에만 소리가 나고 약이 안 듣고 구슬해도 하루 이틀은 잠잠하다가 다시 심해지는 것. 대감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팔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별걸 다 보게 됐지요. 비슷한 사례를 전에 2번 봤습니다. 2번이나? 예. 2번 다 비슷한 양반이었고 2번 다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딱 맞아떨어지는 설명에 반박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느냐? 천복동이 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복동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처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감마님, 어떤 처방이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이면 먹고 침이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 천복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도 아니고 침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천복동이 무릎을 바로 세우며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처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각오를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각오? 예. 천복동이 딱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쉽지 않은 처방이 될 것입니다. 그날 대감댁 방에서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복만이도 박첨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시즌쯤 뒤에 방문이 열리고 천복동이 나왔을 때 그 표정이 들어갈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는 것. 그리고 대감이 방 안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만이가 마당에서 천복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요? 천복동이 소금지게를 다시 짊어지며 희죽 웃었습니다. 글쎄요. 글쎄요라니요? 고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요. 복만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천복동이 마당을 걸어나가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복동은 대감댁 대문을 나서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소금지게를 지고 삿갓을 눌러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복만이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대체 뭐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대감은 오랜만에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지나자 또 났습니다. 그 기묘한 소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대감이 이불을 걷어차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복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쉽지 않은 처방이 될 것입니다. 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처방을 따를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천복동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른 아침 밥 한 그릇을 비운 뒤 느티나무 아래 앉아 소금 자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 마을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앉아서 소금 자루의 매듭을 하나하나 고쳐 묶고 있었지요. 그때 복만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소금 장수 어른, 대감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천복동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라니요. 대감마님께서 지금 당장 오라 하셨는데요. 매듭 하나만 더 묶고 가겠습니다. 복만이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대감이 지금 당장 오라 했는데 매듭을 묶겠다는 이 소금 장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천복동은 매듭을 다 묶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삿갓을 눌러 쓰고 지게를 한켠에 기대어 세우고 유유히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도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도 어젯밤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천복동이 들어서자 대감은 억지로 등을 세웠습니다. 자존심은 몸이 지쳐도 쉬이 내려놓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앉거라. 천복동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대감이 한참 천복동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다. 그러셨습니까? 처방이 뭔지 말해라. 어떤 처방이든 따르겠다. 천복동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정말 어떤 처방이든 따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감이 지팡이를 탁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말이 많구나. 어서 말하지 못해. 천복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반듯하게 앉아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은 여우의 저주입니다. 그것도 보통 여우가 아니라 이 땅에 한이 맺혀 300년을 묵은 원혼이 여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저주는 약으로도 안 되고 굿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저주를 푸는 방법은 저주를 건 자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한을 풀어준다고? 예. 그런데 그 한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라니? 천복동이 잠깐 숨을 고르고는 말했습니다. 처방은 3가지입니다. 대감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기다렸습니다. 첫째, 오는 장날 아침에 장터 한복판에 나오셔야 합니다. 장터에? 그래서 장터 한복판에서 닭 울음소리를 3번 내셔야 합니다.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다가 다시 크게 떠졌다가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닭 울음소리를 3번 내셔야 합니다. 장터 한복판에서요. 대감이 지팡이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 고얀 놈이 감히 나를 희롱하는 것이냐? 천복동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희롱이 아닙니다. 처방입니다. 처방? 이게 처방이라고? 장터에서 닭 울음소리를 내라고? 전직 호조 판서가 나 엄기복이 그런 짓을 한다고. 못하시겠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천복동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화가 나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그 목소리가 오히려 대감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감이 지팡이를 내리치려다 멈췄습니다. 또 멈추는 겁니다. 나머지 2가지는 뭐냐? 지팡이를 내리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대감이 이 처방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천복동이 계속했습니다. 둘째, 이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임술래 씨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임술래? 예. 그 주막집 과부 말이냐? 예. 대감의 얼굴이 또 굳었습니다. 임술래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대감에게 뭔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무릎을 꿇고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를 12번 외치셔야 합니다. 크게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요. 12번이라고. 예. 12번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핏대가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셋째는 뭐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장터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시면 효험이 없습니다. 대감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 닭 울음소리를 내고 과부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12번 외치는 걸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한다고? 그래야 여우의 한이 풀립니다. 대감이 천복동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제정신입니다. 내가 그걸 한다고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느냐? 대감마님 선택입니다. 저는 처방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천복동이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대감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와! 천복동이 멈췄습니다. 처방을 안 따르면 이 병이 어떻게 되느냐? 천복동이 돌아서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커질수록 주변에서 듣게 될 것이고 결국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이미 소문이 슬슬 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판 소동 이후로 마을에서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됐다는 걸 대감도 알고 있었습니다. 천복동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날이 닷새 후입니다. 결정하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방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대감은 한동안 혼자 방 안에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쥔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체면이 목숨보다 소중한 양반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랫사람에게 굽히는 법이 없었고 틀렸어도 인정하는 법이 없었고 한번 세운 위세는 죽어도 꺾지 않는 것이 엄기복 대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장터 한복판에서 닭 울음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과부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12번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감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중에 가장 크게. 대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습니다.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날까지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대감은 밥을 거의 못 먹고 있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눈 밑은 새카맣게 내려앉았고 지팡이 소리도 이제는 예전의 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장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대감이 복만이를 불렀습니다. 소금 장수를 불러오너라. 복만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소금 장수, 청가놈, 당장 불러오란 말이다. 복만이가 황급히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시경쯤 뒤 천복동이 대감 방에 들어섰습니다. 대감은 이불을 반쯤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대감이 천복동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하겠다. 천복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방대로 하겠다. 내일 장터에서. 천복동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 결정하셨다는 말도 걱정 마시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천복동에게 대감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낫겠느냐? 천복동이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장담하느냐? 장담합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대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장날 아침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장터 한복판, 닭 울음소리, 3번, 임술래 앞에 무릎, 잘못했습니다. 12번,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빈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느티나무골 장터는 달마다 2번 열렸습니다. 초닷새와 스무날, 이 2날만큼은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들어 장터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지요. 생선 장수, 옹기 장수, 포목 장수, 엿 장수, 온갖 장수들이 좌판을 펼치고 아낙네들이 보따리를 이고 나오고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장날과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부터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가득했지요. 생선 굽는 냄새, 막걸리 익는 냄새,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그런 평범한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감마님이 장터에 나오신다더라.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감이 장터에 나오는 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이겠냐 싶었지요. 그런데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할 거라더라. 뭘 한다고? 글쎄 그게...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소문을 전하는 사람도 정확히는 몰랐거든요. 다만 천복동에게서 흘러나온 말이 박첨지를 거쳐 복만이를 거쳐 장터 입구 엿 장수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부풀어서 소문만 들으면 오늘 장터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슬슬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흥정하다 말고 장터 한가운데를 슬쩍 바라보는 사람, 아이를 들쳐 업고 구경하기 좋은 자리로 이동하는 아낙네, 막걸리 한 사발을 손에 들고 어슬렁어슬렁 가운데로 나오는 노인네. 아무도 대놓고 기다린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장터 전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대감댁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만이가 대감 방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대감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음이라기보다는 뭔가를 결심하려다가 또 망설이는 그런 소리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대감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금비녀를 꽂았습니다. 지팡이도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평소의 엄기복 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벌겋고 오만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창백하고 굳어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대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 뒤로 다른 하인들도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대감댁 대문이 열리고 일행이 장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복동은 장터 한켠에 소금지게를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박첨지 이장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장터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장터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대감을 보고 황급히 허리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 발돋움하며 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감은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쿵. 그런데 그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위세를 부리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어쩐지 힘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같았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흥정 소리가 멈추고 아이들이 뛰다가 멈추고 막걸리 사발이 내려지고 눈 깜짝할 새에 장터 전체가 대감을 중심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만이가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첨지가 천복동 옆에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하려는 건가? 천복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꽃기요. 장터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웃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했습니다. 전직 호조판서 엄기복 대감이 장터 한복판에서 닭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빨간 정도가 아니라 터질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꽃기요. 그제야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는 듯 킥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고 그 다음에는 아낙네 하나가 보따리로 입을 막으며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고 그 옆에 있던 노인이 막걸리를 뿜을 뻔했고 결국 엿 장수가 배를 잡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세 번째, 꽃기요. 이번에는 대감이 눈을 질끈 감고 크게 질렀습니다. 어차피 두 번 했으면 세 번도 마찬가지다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인지 장터가 폭발했습니다. 웃음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웃었고 어른들은 평생 이런 장면을 못 봤다는 듯 눈물을 닦으며 웃었고 뒤쪽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또 웃었습니다. 복만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우는 와중에도 대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터질 것처럼 달아올라 있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처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주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막에서는 임술래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장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던 듯 그녀는 주막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흰 수건을 두른 채로 팔짱을 끼지도 않고 손을 내리지도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닌 그냥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대감이 임술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웃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 장면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대감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순간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기복 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장터 한복판에서 주막집 과부 임술래 앞에 그리고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임술래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가에 뭔가 촉촉한 것이 어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3번.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4번. 장터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흥정소리도 아이들 소리도 다 멈췄습니다. 오직 대감의 목소리만 장터에 울렸습니다. 5번, 6번, 7번. 어느 순간부터 대감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짜는 목소리였는데 어느새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림이 달라졌습니다. 억울해서 떠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떠는 것 같았습니다. 8번, 9번, 10번. 박첨지가 천복동 옆에서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11번.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12번째.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장터가 다시 조용했습니다. 임술래가 한참 대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 무릎 부분에 장터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털지 않았습니다. 털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두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감이 몸을 돌렸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대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음기가 거친 눈들이었습니다.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까는 웃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것이 장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그 눈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쿵. 그런데 이번 지팡이 소리는 또 달랐습니다. 아까 올 때의 무거운 소리도 아니고 평소에 위세 부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 같았습니다. 천복동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대감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기들이 목격한 것이 꿈인지 생신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지요. 엿 장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방금 제대로 본 거 맞지요? 옆에 있던 포목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나도 봤소. 엄기복대감이 꽃기호를 했단 말이지요? 했소. 그리고 임술래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지요? 꿇었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엿 장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터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아까는 어이없는 웃음이었다면 지금은 오래 쌓인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보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그러게. 하늘이 무심하지 않으셨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이런 날이 오는구나. 박첨지가 느티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늙은이 살아서 이런 날을 보는구나. 임술래는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냥 앉아 있었지요. 대감이 12번을 외치는 동안 임술래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일구던 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혼자 그 논을 지키려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대감의 하인들이 와서 논문서를 가져가던 날 자신이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오늘 조금은 닦인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닦인 건 아닙니다. 논은 여전히 대감 것이고 남편은 여전히 세상에 없습니다. 대감이 12번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빼앗긴 것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뭔가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박혀있던 가시 하나가 조금 움직인 것 같은 느낌.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움직인. 임술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됐습니다, 영감.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감은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녁수라가 들어왔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을 보고 앉아 있었지요. 복만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여쭤봤습니다. 대감마님, 진지를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만이가 물러가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만이가 잔뜩 긴장했습니다. 괜한 소리를 했나 싶었지요. 지팡이가 날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벽을 바라봤습니다. 복만이가 살금살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혼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자정이 됐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소리가 날 것이라 생각하며 반쯤은 체념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먼 데서 개 짖는 소리, 가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없었습니다. 동이 터올 때까지 대감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느라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너무 낯설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그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니 오히려 그 고요함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등에 지고 다닌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눈 밑 그늘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빠진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빠진 자리가 텅 빈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리는 다시 나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감은 조용히 복만이를 불렀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디 있느냐? 복만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장날 다음 날 아침에 떠났습니다. 떠났다고? 예. 소금지게를 지고 이른 아침에 마을을 나갔습니다. 따로 인사도 없이요. 대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냐? 북쪽 고갯길로 가더랍니다. 대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방향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복만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소금 장수 말이다. 수고했다고. 복만이가 멍하니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대감이 아랫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대감이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미 가셨으니. 대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복만이는 그 웃음을 보고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양반이 웃는다. 저 양반이 저렇게 웃는다.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도 아니고 누굴 비웃는 웃음도 아닌 그냥 사람이 웃는 그런 웃음을.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감의 지팡이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그 소리가 예전처럼 위세를 부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는 소리였습니다. 장터에서 상인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건값을 묻는 것 말고 그냥 날씨 이야기라든지 장사가 잘 되느냐는 이야기라든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속셈인가 싶어 경계했습니다만 몇 번을 보고 나니 그냥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봄이 됐을 때였습니다. 임술래의 주막 앞에
어느 날 밤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라기보다는 문서였습니다. 논 두 마지기의 소유권을 임술래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문서였지요. 서명이 되어 있었고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임술래가 그 문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됐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품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첨지는 그 봄에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이 모든 이야기를 혼자 되새겼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된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연두빛 새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박첨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늦대 반드시 갚는다 했지. 느끼는 했어도 갚기는 제대로 갚았구나. 그러다 문득 천복동이 생각났습니다. 그 소금 장수, 말수 적고 서두르지 않고 소금 자루를 지고 조용히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진 그 사람. 그 소금 장수 대체 뭐하는 사람이었을꼬? 물론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봄바람만 느티나무 잎새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소금 장수 천복동이 마을을 떠난 것은 장날 다음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고 고맙다는 말도 받지 않았고 수고비를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금지게를 지고 삿갓을 눌러 쓰고 북쪽 고갯길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볼일을 다 본 사람처럼. 주막 주인 영감이 새벽에 잠깐 눈을 떴을 때 천복동이 짐을 챙기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천복동이 희죽 웃으며 말했답니다. 소금 팔러 가야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천복동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금 장수 대체 뭐하는 사람이었을까?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명의도 못 고친 병을 소금 장수가 고쳤으니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박첨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내가 70평생 살면서 그런 눈빛을 딱 두세 번밖에 못 봤거든. 세상을 많이 겪은 사람, 그것도 그냥 많이 겪은 게 아니라 그 겪음 속에서 뭔가를 얻은 사람의 눈빛이었어. 복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대감마님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대감마님 눈빛만 봐도 다리가 떨리는데 그 소금 장수는 그냥 편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삼돌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사람 원래 소금 장수가 아닌 거 아닐까요? 집안이 원래 의원 집안이었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서 떠돌이 장수가 된 거 아닐까요? 사연이라니? 글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를 잃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슬프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요. 사실 천복동에 대한 소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박첨지가 천복동을 처음 만났던 날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복동이 마을 어기 주막에 들르기 전에 세고을 넘어 어느 마을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 마을 사람이 마침 나중에 장터에 왔다가 천복동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 그 소금 장수요? 우리 마을에도 며칠 있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일이요? 어느 부잣집 양반이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그 소금 장수가 고쳐줬다는 거예요. 처방이 또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뭐였더라? 아, 그 양반이 자기가 억울하게 쫓아낸 머슴 앞에서 큰 절을 3번 해야 한다고 했다나요. 장터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또 비슷한 처방이네. 그 양반도 했대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펄쩍 뛰었는데 결국엔 했다고.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박첨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이 처음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건 아닐까?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나쁜 양반들 혼내주고 다니는 소금 장수라니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소?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복동과 이 마을의 인연이 정말 그냥 우연이었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만이가 주막 창고에서 천복동이 두고 간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낡고 접힌 자국이 많아서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문서 상단에 땅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꼴 논 새마지기.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씨. 복만이가 그것을 박첨지에게 가져갔습니다. 박첨지가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지요. 대감이 이 마을에 낙향하기 전 한양에 있을 때 이 마을의 관리를 보내어 논밭을 사들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땅을 빼앗긴 집안이 있었습니다. 천씨 집안이었습니다. 박첨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집안 아들이 있었지. 어릴 때 봤는데 눈이 참 맑은 아이였어. 나중에 의원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집안이 망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몰랐지. 다 큰 어른이 된 천씨 집안의 그 아들이 20년 뒤에 소금 장수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자기 집안에 논이 있던 마을로,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이 사는 마을로.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칼도 들지 않았고 관가에 고소장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금을 팔러 왔고 병을 고쳐줬고 새벽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박첨지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복수보다 어려운 걸 한 거거든. 복수보다 어려운 게 뭔데요? 옆에 있던 복만이가 물었습니다. 박첨지가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용서. 그 말이 한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맴돌았습니다. 용서. 쉬운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 억울함을 사귀고 분노를 내려놓고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천복동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먼저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인지도요. 물론 엄기복 대감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여전히 목소리가 크고 가끔은 하인들에게 짜증을 냈고 지팡이를 내리치는 버릇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논밭을 빼앗지 않았고 아녀자들을 희롱하지 않았고 관가에 줄을 대어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 하나만큼은 장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더 이상 해코지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을은 훨씬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대감 본인은 어떠했을까요? 가끔 대감은 혼자 방에 앉아 그날 장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복만이가 문 밖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대감이 혼자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날 내가 꽃기호를 했지.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 목소리가 어떤 톤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후회하는 것인지, 쑥스러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그것을 웃으며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인지. 복만이는 그냥 살금살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중얼거림은 대감 혼자 간직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느티나무골 마을은 그 뒤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완벽한 평화는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평화란 없으니까요. 가뭄이 오기도 하고 이웃 간의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힘든 겨울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의 탐욕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봄이 오면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았고 아이들은 그 뿌리를 넘나들며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그 그늘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언제나 이소금 장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금 장수 있잖아. 천복동이라고. 알지. 대감마님한테 꽃기호하게 만든 그 사람.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팔도 어딘가에서 소금 팔고 있겠지. 그리고 또 누군가의 거시기를 고쳐주고 있겠지. 허허. 웃음소리가 느티나무 아래 퍼졌습니다. 그 웃음이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티나무 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탐욕스럽던 양반은 장터에서 닭 울음소리를 냈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했던 임술래는 5년 만에 논문서를 돌려받았고 마을은 오래 눌려있던 무게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박첨지는 느티나무 아래서 살아서 이런 날을 봤다며 흐뭇해했고 복만이는 대감이 사람처럼 웃는 것을 생전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천복동은 아무 말 없이 새벽길을 떠났습니다. 소금을 팔러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동안 천복동이라는 인물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안의 논을 빼앗은 사람이 사는 마을로 돌아가서 복수 대신 처방을 내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난 사람. 그게 쉬운 일일 리가 없습니다. 20년을 품어온 억울함이 없었을 리 없고 이를 간 밤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칼 대신 소금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소금이라는 게 참 묘한 물건입니다. 상처에 뿌리면 따갑지만 그 따가움이 결국 상처를 낫게 합니다. 천복동이 대감에게 내린 처방도 그랬습니다. 장터에서 닭 울음소리를 내고 무릎을 꿇는 것, 그 순간은 따가웠겠지요. 아니,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따가움을 지나고 나서 대감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사람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다운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사실 닭 울음소리도 아니고 무릎을 꿇는 장면도 아닙니다. 대감이 혼자 방에서 중얼거리던 그 장면입니다. 그날 내가 꽃기호를 했지. 그리고 잠시 후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평생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결국 그 체면을 내려놓고 나서 깨달은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런 꽃기호 하나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기 싫어서, 창피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고 있는 그 한마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이 그 한마디 다음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천복동은 지금도 어딘가를 걷고 있을 겁니다. 소금지게를 지고 삿갓을 눌러쓰고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팔도 어딘가에서 소금을 팔고 있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또 어느 마을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소금 장수 하나가 삿갓을 눌러쓰고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느티나무골을 걸어오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감의 꽃기호 소리에 웃으셨는지요? 임술래의 눈물 자국에 마음이 먹먹하셨는지요? 천복동의 뒷모습에서 뭔가를 느끼셨는지요? 그 모든 감정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처럼 통쾌하고, 오늘처럼 따뜻하고, 오늘처럼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